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월요일 오전 충격적인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 번째, 미국에서 은행 파산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규모가 굉장히 큰 은행이었습니다. 시그니처 뱅크라고, 얘가 파산을 하게 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최악의 3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그니처 뱅크 파산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의 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가상화폐 은행 양대 산맥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산 14조 규모의 실버게이트, 그리고 자산 117조 규모의 시그니처 뱅크가 있었습니다. 자,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청산 과정에 들어갔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불과 3월 7일까지만 해도요, JP모건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어요. 시그니처 은행은 괜찮다, 훨씬 규모도 크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더라. 근데 연이은 은행 파산 소식에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는 뱅크런이 발생을 한 겁니다. 대량의 예금 인출의 결국에는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폐쇄 은행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나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코브, 팩웨스트 뱅코브 같이 지금 주가가 급락하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위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시간의 문제지 바로 폐쇄가 나올 것이다. 왜? 이미 뱅크런은 시작됐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예금자 지원책 논의 중 구제금융 고려 안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예금 전액 보호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예금자 보호한도가 25만 불로 대한민국 5배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 전액 보호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거죠.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왜냐면은 고액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야, 이거 연쇄 파산하는 거 보니까 지역은행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하네. 빼가기 시작하면 그 어떤 은행도 못 버티거든요. 예전처럼 은행에 줄 서서 돈 빼가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이제 PC로 손가락 몇 번,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돈을 뺄 수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돈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예금자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꺼내든 겁니다. 관심은 이제 연준 통화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예정대로 금리 올릴 수 있겠어? 계속 쓰러져 나갈 텐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간단해요. 은행권에서는 안전한 미국 정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얘가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 팔면 되는데 자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금을 해치하고 국채를 사버리네. 그러면서 예금이 부족해지니까 기존의 국채를 팔아서 부족한 유동성을 메꾸려다가 처분 손실이 확정이 돼버린 거죠.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여기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시간의 문제지 모든 금융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올린다는 베팅이 98%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70%가 넘었었죠. 빅스텝 확률이. 그 정반대 확률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5월 FOMC에서도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리고 여기서 끝낼 것이다. 5.25%에서 최종금리가 형성되고 6개월 뒤인 11월 FOMC에서 마이너스 0.25%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빠르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아예 3월 FOMC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7%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약간 회복을 했어요. 자, 금일 금융시장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국채금리가 크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 5년물 같은 경우는요, 기준금리인 3.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국채금리가 정말로 많이 치솟았거든요. 3.1%, 5년물 기준으로 3.1%에서 3.9%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그 중간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2월 금리 상승분의 절반을 이틀 만에 반납을 해버린 겁니다. 환율도요, 빠르게 안정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104를 깨고 103.4까지 낮아졌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03원까지 낮아졌습니다. 무려 19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자, 이제 내일 발표되는 미국 CPI에 주목할 때입니다. 이번 달에 발표되는 두 가지의 중요 경제지표
고용보고서와 미국 CPI죠. 지금 시장에서는 6.0%를 예상하고 있어요. 1월 CPI 6.4%보다 헤드라인 수치는 0.4%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에서 물가가 우선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 그리고 패드워치에 나타나고 있는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3월 14일 내일 발표되는 물가지표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물가지표가 발표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관세청에서. 자, 이 수출 실적은요, 성장률 전망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률과 물가를 고려한 통화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화정책이 수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수출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2%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두 자릿수 감소세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뭘 호들갑이냐 싶을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조업일수 고려 시 수출 감소세입니다. 이 수출 실적은요, 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 수출 감소세를 봐야 돼요. 자, 얼마나 감소했다? 마이너스 27.4% 감소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1월 달에 조업일수 고려 시 수출 감소세가 14.6%였고 2월 달은 15.9%였거든요.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마이너스 27.4%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됐냐? 품목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승용차를 제외한 전 품목이 위기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41%를 기록했고,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21%로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수출 실적을 좀 끌고 갔던 것이 승용차하고 석유 제품인데, 승용차가 마이너스 바로 두 자릿수로 접근을 해버렸습니다. 철강,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도 들어갔고, 가전제품도 마이너스 44%입니다. 선박도 마이너스 36%네요. 자,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 수출 시장을 끌고 가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쇼킹 경제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게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특히 문제가 중국 수출입니다. 중국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그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세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이었거든요. 자, 이 중국의 리오프닝 됐을 때 대한민국 수혜를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예 영향은 없지는 않을 거 아니냐. 대한민국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경제 재기를 하는데 나쁠 건 뭐가 있겠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수출 실적을 보면 리오프닝 효과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얼마 전에 발표된 중국 물가지표에서 나왔습니다. 3월 9일날 발표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마이너스 1.4%가 나왔어요. 이전에 0.8%, 예측치면 1.3%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2.1%, 예측치 1.9%보다 훨씬 낮았다는 거죠. 지금 그 물가를 좀 높여보려고 수십 년 동안 애를 썼던 일본도 3%대, 4%대 물가가 나오고 있는데, 와,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수요측 인플레이션 발생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고 있고, 대한민국 수출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회복 가능성도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게 오늘 수출 실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때 경제 성장률 1.1%로 침체, 하반기 때 2.0%로 회복, 전체 연간으로 1.6%로 한국은행에서 잡고 있는데, 이 정도로 수출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반기에 2.0%가 어렵다면 당초 한국은행 전망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출이 둔화되면 소비도 줄어들 것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이다.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수출까지 당초 전망보다 낮다면요, 생각보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 빨리 나올 가능성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악재인가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가계의 소득 감소 요인과 부동산 시장을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는 보너스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큰 것을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실수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투자자는 이미 막대하게 쌓인 유동성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려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예금금리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금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면서 가계 실소자들이 망설일 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엔 실소자보다 투자자가 적극 매수를 하더라.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집값 급등세 두 번이 있었잖아요. 2019년과 2020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두 번 다 한국 성장률만 보면 굉장히 큰 침체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금리 인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자, 그리고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금리 흐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금리,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때 많은 자산을 매수하셨던 분들 현재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0년 만에 온 기회에서 다른 인생을 위한 모든 정보 저희가 쇼킹부동산 멤버십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 3회 영상 이미 내 집 마련과 더해서 분양권까지 취득하신 분들 다양하게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로 한 발 앞선 정보 빨리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